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 제 책장에서 한 15년 정도 묵혀있던 책입니다. 바로 저쪽에 꽂혀 있었는데요. 와타나베 쇼이치라는 일본 분이 쓰신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2011년쯤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어떤 결핍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책을 덜 봤다.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막 이제 책 읽는 취미를 들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때라 늘 뭔가 좀 채워야 한다는 조바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얻은 게 뭐였냐면 묘하게도 용기였어요. 아직 더 배운 게 늦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아도 될 어떤 명분을 얻은 느낌이었달까요? 그게 한 30대 중반의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50입니다. 꽤 많이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 이후에도 책 읽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여러 가지 책을 읽어왔고요. 참, 이 책과는 인연인 게 왜 저기 책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해외 출장을 좀 길게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책을 가지고 갈지 고민을 하고 있던 터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안 보이던 이 책이 눈에 갑자기 띄어서 책장에서 이제 꺼내서 다시 좀 훑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줄 그은 부분들을 좀 보니까 좋은 말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진 고민들에 대한 좋은 조언들이 많아서 출장 갈 때 들고 가면 딱 좋겠더라고요. 짜투리 시간들에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김에 여러분께도 소개와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대에 제가 줄 그어놨던 문장들을 50대의 제가 다시 들춰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자 와타나베 쇼이치는 일본 조치대학의 명예교수이자 평론가입니다. 동서양 학식이 전부 굉장히 깊고 문학,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여러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이 책은 그분이 80세에 쓰신 책입니다. 본인이 80년 살면서 마주쳤던 고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찾은 해답들을 정리해서 건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뭔가를 가르치려는 책이라기보다는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다라고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처음으로 줄을 그었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대를 잇는 것이 생물학적 생명의 연장을 꿈꾸는 것이라면 지식을 통한 성장은 영적인 생명의 연장을 꿈꾸는 것이다. 이 문장이 30대의 저한테는 왜 그렇게 박혔는지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잖아요. 키가 더 크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고 떨어지죠. 생물학적 성장은 당연히 이미 끝난 일이에요. 50쯤 되면 아주 명백하게 끝난 일입니다. 근데 머리는, 뇌는, 지식은 어떨까요? 이건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모르는 걸 들여다보고 읽고 생각하고. 물론 뇌도 둔화는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나 뇌나 지식이나 다 내가 노력을 한다면 성장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모르던 걸 더 알 수 있다는 건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 결국 이게 다입니다. 책도 읽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말라는 거죠. 또 이 책에 인용된 문장 중에 제가 또 줄 그어 놓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또 하나 보였어요. 에도 시대의 유학자 사토 이사이라는 분이 언지말록이라는 책에 쓴 글귀입니다. 청년에 배우면 장년에 큰일을 도모한다. 장년에 배우면 노년에 쇠하지 않는다. 노년에 배우면 죽더라도 썩지 않는다. 이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노년에 배우면 죽더라도 썩지 않는다. 이건 처음 읽었을 때 좀 충격이었던 거로 기억해요. 그리고 가운데 문장, 장년에 배우면 노년에 쇠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딱 장년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50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30대 때보다 지금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40대, 50대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뿌려둬야 노년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몸이 아무리 퇴화하더라도
배움은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또 다니자와 H라는 분의 사례가 나와요. 원래 간사이대 문학부 교수였는데 정년을 10년이나 남겨놓고 스스로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60세 이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대표작인 인간통이라는 책이 학교를 나온 다음에 쓴 거예요. 저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대학 교수 시절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지식을 축적해뒀기 때문이라고 해요. 장년 시절에 뿌렸던 씨앗이 노년에 와서 열매를 맺은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김정훈 교수님도 좀 떠올랐어요. 그분도 정년 트랙 교수직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약간 결이 비슷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김정훈 교수님 책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는 제 채널에서 꽤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김정훈 교수님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이제 예약 구매를 해뒀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반대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이에요, 저는. 소설, 철학, 역사, 경영, 전략, 커뮤니케이션 그냥 닥친 대로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깊이는 아마 좀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자가 저처럼 잡식성인 사람들 말고 자기 일 외에는 도통 관심 가는 게 없는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업무 관련 분야에서 답을 찾으라고 조언을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업무에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영역, 거기를 한번 깊게 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저는 좋았어요. 어떤 배움이든 결코 헛되지 않다. 축적된 지식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서로 만나게 될지 모른다. 저도 이 말을 좀 믿고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철학이나 역사나 소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허세 부릴 때만 빼놓고요. 근데 이게 또 어딘가에는 쌓이고 있겠지,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런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면 어때요? 읽는 동안 즐거웠으면 그걸로 됐죠. 그리고 이 책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썼고 66세에 판단력 비판을 완성했어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끝냈을 때는 80이 넘었고요. 미켈란젤로는 90세가 넘어서까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에는 늦은 나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자가 옛날에 어떤 잡지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고 해요. 이미 고인이 된 저명인사 61명을 분석한 글이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50세 남짓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61명 중에 49명이 70세를 넘겨서 살았답니다. 80대까지 산 사람이 20명, 90대까지 산 사람이 10명이나 됐고요. 그 칼럼의 결론은 이거였대요. 독서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작업이고 책을 사러 도서관이나 서점을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그 자체로 체력이 길러진다. 저는 앞부분은 완전히 동의해요. 독서가 두뇌 활동이라는 거.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뒷부분, 도서관과 서점을 부지런히 다니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사실 좀 찔리더라고요. 저는 책을 거의 다 인터넷으로 사거든요, 이제. 요즘 워낙 인터넷으로 책 사는 게 편하니까요. 도서관도 잘 안 가요. 제 책에 직접 줄 그어가면서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빌려보는 게 좀 안 맞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칼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절반만 장수하는 거죠. 저도 서점을 가는 거 사실 좋아합니다. 서점 가서 서향, 책의 향기를 맡으면 기운이 나거든요. 앞으로 서점을 좀 더 자주 가볼까도 해요. 진정한 은둔자라는 챕터가 또 있었는데요. 이 챕터는 좀 묵직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욕심 부릴 거 없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느냐.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근데 저자는 여기에 좀 단호하게 반대를 해요. 본인이 만약에 20대 젊은이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젊은 나이에 페인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악담을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젊은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환갑이 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추구한 게 없다면 그건 이미 인생을 스스로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답니다. 저희 주변에도 당연히 있겠죠. 교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책도 자료도 필요 없다라고 하고 다 팔아치운 분들. 그런 사람들의 부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동안 자리만 차지했던
이제 서재의 헌책들이 두둑한 생활비로 돌아오니까 반가운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저자는 이걸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주변을 정리하는 순간 의욕도 같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흔들리고 긴장에서 벗어나는 순간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육체는 늙어가는데 정신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한 문장이 나와요. 진정한 은둔자는 물질은 버리되 정신은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 울림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줄을 저도 이건 그어놨더라고요. 요즘 노인 세대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노욕이라느니 노망이라느니 솔직히 노인 혐오에 가까운 표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분위기가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인 욕심까지 내려놓으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건 내려놓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근데 내가 뭔가라도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그런 욕망, 이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룬 챕터가 또 나오는데요. 30대에는 저한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여서 그런지 제가 이 챕터에 줄을 꽤 많이 그어놨더라고요. 보면서 좀 웃었어요. 30대에 내가 스트레스 꽤 많이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모두 추억이긴 하지만요. 요즘은 세태가 보면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한테라면 무리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심장병 걸린 사람한테 심장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건 당연하죠, 사실. 근데 저자가 의문을 가지는 건 멀쩡한 사람까지 스트레스를 그렇게 피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분이 한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요지가 이래요.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연구는 정확했지만 그 연구는 어디까지나 그를 찾아온 환자들, 즉 이미 심신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거였다. 건강한 사람은 적절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킨다. 불운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비슷한 말을 동양의 맹자도 했죠. 하늘이 누군가에게 장차 큰 임무를 내리라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지치게 하고 그의 육신과 살갗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한다. 그리고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가 원하던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걸 참고 견디게 해서 예전에는 해내지 못하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중국어로는 天将降大人与世人也 必先苦其心志劳其筋骨饿其体肤空烦其身行腐乱其所为所以动心人心正义其所不能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저도 정말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마 중국 가시면 중국인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학문이든 예술이든 사업이든 결국 거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낸 결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영문학 교수로서 또 말합니다. 영어 공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인내, 스트레스를 견디는 끈기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해야 하는 적으로 두기보다는 통과해야 하는 통로로 보는 시선. 저도 이쪽이 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시각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챕터 제목은 나이든 부부에게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예요. 저자가 처음에 소크라테스 얘기로 시작합니다. 양처와 사는 남자는 행복해지고 악처와 사는 남자는 철학자가 된다는 그 유명한 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처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자는 거기에 의문을 던져요. 정말로 크산티페가 그렇게 악처였을까? 그러면서 본인 지인들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본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들의 유형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다들 남편을 어떤 식으로든 내조를 잘해서 성공시킨 사람들이라는 거. 잔소리꾼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별별 유형이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편이 잘 됐다는 점에서는 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부부관계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밖에서 보기에 문제 있어 보여도 결과가 좋다는 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현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내조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요. 이건 좀 시대를 탄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결과가 좋다는 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다라는 그 관점은 정말 흥미롭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부인한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밖에서 보는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판단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로 읽혔거든요. 그리고 뒤에 실용적인 조언이 하나 붙어요. 나이가 들수록 각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참견이나 불만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같이 사는 게 더 쾌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최고급 실버 타운들이 대부분 각방 구조래요. 식사나 차 마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공용 거실에서 같이 하지만 사생활은 각자의 공간에서 보호받는 구조. 이건 좀 와닿았어요. 이 책을 다시 펼쳐서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이 책이 왜 30대의 저한테 그렇게 좋게 읽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50대인 지금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르게 읽힌다는 것도 알겠고요. 요즘 제가 자꾸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좀 유치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일찍 하는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저까지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이 고민을 좀 일찍부터 해두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도 하고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의 후반을 멋지게 만드는 지적 즐거움의 발견이거든요. 저는 이 방향이 마음에 들어요. 멋지게라는 말이 좋고 지적 즐거움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 출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들고 가려고 합니다. 에세이 형식이라 부담 없이 읽히거든요. 비행기에서, 호텔방에서, 혼자 밥 먹는 식당에서 그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30대나 40대, 50대 어떤 노년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 책 한번 펼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답을 주는 책은 아니에요. 다만 80년을 먼저 살아본 어떤 학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다 라고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책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브루스의 복살롱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다시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서 아마 다음 주는 한 주 정도 스킵을 할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브루스의 복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